저는 40이 다 되어가는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감하며 때로는 분노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계속해서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공부 잘해야 똑똑한 사람이 되어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다녀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조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혼 후에 생각해보니 모든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학력이나 직업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후에 직접 이를 체험하면서 더 크게 느꼈습니다. 특히 저와 남편 사이에서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듣고 있는 여러분,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으며 성장한 남편과 지방에서 대학에 다니면서 만난 사람입니다. 왜 대학에 오면 다른 학교나 학과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 다니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나와 친했던 대학 친구가 사회적 활동을 주선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죠. 이 친구는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다른 대학 학생과 소개팅이 잡혔는데 너도 함께 가자 이런 말을 듣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대학 생활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의 부담 속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지방 생활은 저에겐 천국이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나고 함께 고민하며 친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른들의 이야기가 모두 남들의 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아르바이트 해보지 않아서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취업하고 나서 180도 변했어요. 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공부와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학벌으로 대학의 이름으로 사람을 뽑지 말라는 정책이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인턴 경험을 쌓았지만 대기업에 입사하기는 어려웠어요. 이제 우리도 타협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좋은 회사를 찾아가서 함께 노력해보자고 결심했어요. 이후에는 결혼 준비를 해야겠죠. 어때요? 나 이번에 면접을 보러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합격하면 거기로 갈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지금처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겠어요. 노력 끝에 남편과 저는 각자 전공에 맞는 직장을 찾았어요.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어요. 안정된 직장도 찾았거든요. 쇠불도 단김에 빼자는 생각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아 결혼을 입에 담았고요. 우리는 진정한 부부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결혼에 아예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결혼하기 전에도 자주 왕래하던 시댁에서 조금은 사소한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소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편의 가족 구성부터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남편은 3남매 중 맞으러 밑에 있는 남동생과 여동생을 두고 있었는데 결혼 전부터 말이 나온 쪽은 남동생이었어요. 저한테는 시동생이 되는 남편의 남동생은 저희 부부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까지 다니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결혼 준비도 훨씬 먼저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시동생과 결혼을 앞둔 동서도 다른 대기업을 다니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가족에게 소개했었죠. 그러면 어디서 말이 나왔느냐, 이 시동생 부부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시동생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항상 우리가 먼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이를 반박한 사람은 다른 형제가 아닌 시부모님이었고요. 아니, 왜 내가 결혼을 미루어야 하는데 내가 도대체 형보다 못한 게 뭔지, 내가 형이라는 이유로 내 결혼까지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어요. 기다렸다가 해야 돼. 내가 더 좋은 회사 다니니까 더 빨리 돈 모아서 결혼하겠다는데 왜 자꾸 형 먼저 보내려고 하냐고.
넌 제발 철이라는 것 좀 들어라. 어느 집안에서 장남을 놔두고 처남이 먼저 결혼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욕부터 한다. 얼마나 장남이 모자랐으면 자남이 결혼을 먼저 하냐고. 그러니 내가 좀 더 기다려. 그래, 내 아빠 말이 맞다. 넌 좋은 회사까지 들어갔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굴래. 그 비상한 머리를 왜 이런 데는 써먹지 못하냐 말이야. 우리도 너 결혼하고 싶다는 거 다 알지. 그런데 내 형을 좀 봐라. 어찌 되었건 결혼하겠다. 저렇게 아등바등인데. 일단 기다려는 줘야지. 그건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왜 내가 기다려야 하냐고. 이런 말들을 아주 과감 없이 저와 남편의 앞에서 드러냈던 시동생이었죠. 남편은 그런 시동생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이 형보다 못한 게 뭐냐, 자기 능력 부족이다, 이런 말들을 면전에서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저라도 속상했을 겁니다. 시동생만 이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항상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가야만 하면 시댁에 얹어서 살고 있던 시동생은 이런 문제들을 꺼냈고, 시부모는 항상 이에 대립하며 맞서곤 했죠. 시부모는 약간 옛날 사람 같은 그런 분들이라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어요. 항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 시동생은 자신의 결혼을 미루어야 했어요. 이런 시동생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었지만 미움도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동생과 결혼할 동서도 항상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동생처럼 시부모님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슬쩍 저한테 다가와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이봐요, 형님 아니지. 이런 사석에서는 그냥 당신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갑이니까 말 나도 상관없지 않아. 사석에서는 뭐 상관없죠. 동서가 편하게 말 놓겠다며 나도 편하게 말할게. 왜 불렀어?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나이 차고 형님도 나이 차고 다 알아. 그런데 왜 능력 좋고 결혼 준비 다 된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야 하는지 나한테 이유라도 말해줄래? 그리고 사람이 말이야, 눈치가 있으면 적당히 어머님이랑 아버님 꼬드길 줄도 알았어야지.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둑년이라는 말까지 들어야겠어. 아무리 형님과 동서 사이라고 하지만 말이 좀 이상하네. 그게 왜 내가 설명해야 해?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게 내 탓이라 이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능력 없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더니 둘 중 하나라도 좀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그 말까지 들으면서 결혼은 안 했잖아. 애초에 당신들 결혼하겠다는 시간대야 당신이 겪은 상황만 해도 2년이야. 2년이나 봐나.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그런 불만은 내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하지? 그래, 본인도 직접 못할 말을 왜 나한테 가서 말하냐고 하는데. 아주 시부모님 앞에서는 얌전한 척이라는 척은 다 하더니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다. 됐다. 내가 저런 무식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하겠어. 아주 모잔 사람은 모자란 사람끼리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평소에 동서는 말이야. 정말 시부모님 앞에서는 아주 요조숙녀, 모든 얌전히 예쁨 받는 그런 사람인 척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쥐부모님만 사라지면 이렇게 제 속을 박박 긁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사람이었어. 심지어 동서는 시동생보다 연상의 남편 저와 같은 나이였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부모가 없는 틈을 타서 항상 존대하던 태도를 버리고 반말과 쓴소리를 해대기 일쑤였어요. 상황이 이러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동서원은 좋은 사회가 절대 될 수 없었고요. 이런 사실을 시동생은 알지 못하는 눈치깐 했지만 저희 부부에게 좋은 감정도 없는 시동생이기에 진실을 알려줘봤자 좋은 소리는 못 듣겠다는 마음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 결혼 생활이 영 힘들었단 소리는 아니에요. 애초에 저희 부부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난 뒤에 바로 분가를 한 상태였고 식구는 일반적으로 자주 방문하지 않아서 시부모님과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 후에는 완전히 시부모님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남편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지내지 않으려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들이 날 조금 성가시게 하는 것들은 시부모님이 집을 방문할 때 자주 일어났어요. 방문할 때마다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가족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그 공격이 오직 저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실망스러웠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 우리 왔어요. 길이 막혀서 그래도 맛있는 족발 한 가지 샀어요. 같이 드세요. 우리도 어디 족발인데? 알다시피 제가 집 살리는 족발 가게 하나밖에 없어요. 너, 그게 뭔 의도로 가져온 거야? 이런 거를 가져가서 어떡해? 이런 거 사다니 이상한데? 참, 제가 어떻게 시댁 드시는 걸 살러 갈까요? 근처에 유명한 족발집 있는데 거기서 줄 서서 가서 직접 가져왔어요. 음식 전에 빨리 같이 드세요. 시댁에 갈 때는 손이 비어서는 안 되어서 함께 먹을 음식으로 족발을 사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첫 대화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느꼈어요. 아니, 족발 왜 이래? 넌 어디서 이거 사다 가져와서 나한테 먹이려 드는 거야? 냄새도 나고 맛도 이상해. 그래서 똑똑하고 조금 배운 사람과 결혼해라고 그렇게 눈으로 말했지만 아이쿠, 그럼 안 돼요? 제가 먹으러 안 돼요? 제 입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좀 더 드셔보세요. 그럼 제가 정이 나빠도 보세요. 냄새가 나니까 한 입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세요. 아이고 속상해요. 저번에 작은 애부터 비싼 걸 사면서 좋은 걸 하나 들고 왔잖아. 아, 얘는 항상 이렇게 질 떨어지고 나쁜 것들만 선물로 챙겨와서 원수준 차이 나니까 당연히 속상했지요. 남편도 엄마의 말 듣기 싫어서 마음이 거셌고 말을 하려는데 제가 말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괜히 이상한 소리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들어온 동서와 시동생 태도는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말야. 어휴, 어머님 족발을 사왔군요. 오랜만에 금요일이라고 하니까 좋았는데 그거 말고 이거 드세요. 엄마 맞아. 며느리가 이거 샀다고 오늘 지갑을 좀 열었어. 빨리 먹어보세요. 아, 어머님, 이래봐. 비싼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야지. 역시 배운 애가 나. 너희 부부도 왜 이렇게 다르니? 여기 앉아서 먹자. 큰애와 첫째도 와서 좀 들어. 음식을 가져올 때 이런 걸 사왔어야지. 그때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남편이 식탁을 다 뒤집고 나갈 뻔했을지도 몰라요. 항상 챙겨주던 남편이 가족들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집에 가서도 죄송하다며 사과하는 남편을 보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만 무시당한 게 아니에요. 함께 방문한 남편도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큰아들, 너 어떻게 집안일 안 하고 나가서만 살았어? 동생들을 본받아라. 남편은 화가 나며 선물을 사들고 갔어요. 시어머니가 불만을 털며 지렇게 적은 게 선물이야? 동생은 명품 식기 세트를 가져왔는데 지런식이었어요. 언젠가 너도 제대로 자랐을 때 엄마에게 그런 선물을 주지 않겠니? 선물이라는 말에 반응하지만 자식들끼리 경쟁시키는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시동생과 남편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시어머니는 좋은 회사에 다니지 못하고 돈을 잘 벌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는 모두 남편의 동생들과 비교를 시작으로 시작됐어. 특히 남편의 동생들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걸 빌미로 남편을 자주 깎아?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던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 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마음도 알 것 같아.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남편은 지금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제 친부모님은 여전히 고집스러워. 그래서 남편은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테리가 승진을 축하해준 후에 그걸로 됐으면 좋겠어. 관심은 끊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 하며 말했어. 그러면서 너희 둘이 살면서 돈이 부족한 일은 없어. 집도 코딱지밖에 안 된다는 거 정말 궁금하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야? 난 우리 둘이 함께 살기에 무리가 없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야? 언니, 이제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난 내 오빠잖아. 너 아주 너 자신이 되는 사람이고 사실이 그렇다 해도 덮어주고 살 줄 알아야지. 말리는 언니가 더 참으로 미워. 남편과 나를 무시하는 언니가 더 참으로 불쾌해.
동서는 항상 그런 걸로 알아도 이런 식으로 차츰 남편과 내 자존심을 흔드는 어린 언니가 참 맘에 걸린 일이거든. 그렇지만 무례한 언니야? 할머니, 나란 아내와 함께 이야기한 날 저녁 집에서 서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정말 미안해. 어떻게 가족들이 항상 그 놈의 대기업 공부 이야기를 할까? 너한테 정말 미안해. 뭔가 미안한 게 있다면 나에게 말해도 돼. 아, 솔직히 말해도 되잖아.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부부보다 연봉도 더 낮고 직급도 더 낮은 게 맞잖아. 아, 맞아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말자. 우리도 노력하면 언제든지 높은 연봉과 좋은 지위에 오를 수 있잖아.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진급에는 네가 조건을 두는 것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연봉도 더 올려받고 앞으로 우리 좀 힘내보자. 그런데 우리 아이 계획은 조금 미루자. 아직 너도 난도 아이를 가질 준비가 충분하지 않잖아. 결코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겠다. 함께 좋은 일들을 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가까운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당신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저는 이런 가정적인 남자를 만났을 때 너무나 소중하고 자상한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모들 계속 바가되는 시댁 식구들은 제게 너무나도 미웠지만 가족이기에 나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열심히 회사 일과 가정을 챙기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결혼 5년차가 넘어가면서 시부모로부터 아이 계획에 대해 계속 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상의해 잘 처리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부모로부터 압박을 받았어요. 무슨 이유로 아이가 없는지 계속 물어지는 것이었죠. 결국 우리는 시부모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들도 이해해줬어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40을 넘어 아이를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포함해서 건강한 것도 그렇고 내가 잘 말했어. 너 우리 장남과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 생각이 있어? 현재 건강하니까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시험관이나 부모님이 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봐. 내 얘기 알아들었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말이 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 당황스러웠어. 부부 사이에서 다 논의가 끝난 상황에서 말을 해봤는데 이 둘에겐 통하지 않았어. 왜 첫날부터 애 소금만 뿌리는 거야? 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내 동생은 봐도 젊은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린 거야? 나이가 든 작은 애 때문에 아니겠어? 말 잘하는 것 같아. 재수 씨도 있는데 왜 내 아내만 그러는지.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괜히 나가서 잘 살고 있는 우리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부모님 앞에선 못하는 말이 없네? 동생이랑 얘는 말이지. 대기업 다니니까 너희보다 바쁘고 힘든 일을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 당연히 너희가 먼저 손주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 형제는 너희 때문에 동생이 결혼을 몇 년이나 미뤄야 했는지 알아. 나는 무슨 결혼하지 말라고 동생을 협박했어요. 엄마에게 동생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다 끝났고 그 이후로 내 아내에게 아이 문제로 말해도 나는 더 이상 그따위 구속 안 할 거야. 그렇게 해. 나는 시부모의 아이 발언에 기분 나쁘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는 시부모 앞에서 당황하여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 앞을 가로막고 시부모를 대신 길게 하는 모습이 너무 듬직했어요. 마치 바리케이트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야. 듣고 보니 첫째가 말도 많네. 작은 애, 너도 시어머니가 오냐오냐 해준다고 너무 느슨해진 거 아니냐. 너희도 당장 손주 계획 세워서 잘해봐. 어떻게든 우리가 하면 되는 일. 서운할 거 아니야? 첫째가 아들이 아니면 어쩌려나. 다 드리려고 하였으니
원 생각들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압박을 동생에게 돌렸고 동생은 그 말에 대해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동생은 자신의 시부모가 자신의 아내를 혼내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에서 동생은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히 시부모의 말을 듣고 있었고 저는 같은 상황에서 서로의 남편들과 그저 쓴소리를 그대로 듣는 동생의 모습이 조금은 초연해 보여 아주 잠깐 동생을 동정하는 마음이 이때까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에 핀잔을 그만두라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로 아이에 대한 핀잔을 한 번 더 드든 그날 이후로는 시어머니의 발길을 끊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 또한 시부모 집에 가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저는 남편이 하지 않는 도리를 위해 시부모 집에서 싫은 아이에 대한 핀잔을 다시 듣는데 그 모습에 남편은 항상 그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밥을 먹고 쉬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기대하고 있어? 나 이번에 좋은 소식 하나 가져올 테니까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었던 남편이 무슨 소식을 가져올지 너무 궁금해서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길래 이렇게 마음을 설레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남편이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날은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한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이번에 다니던 회사의 자회사에 높은 자리로 발령을 받게 된 소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엄청난 연봉과 남편이 발령받은 직책이었어요. 정말 그런 높은 자리로 한 번에 발령을 들어 앉았어요. 그 다음에 점점 소지하게 되더니 시댁 식구들은 이야기가 점점 따뜻해지더라. 결국 시댁 식구들도 마음을 낸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크게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남편과 잘 지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끝내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더 많이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그 자리는 정말 특별한 자리였어요. 평소에는 예약하기도 힘든 좋은 식당이었고 음식도 고가였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예약하려면 마음을 먹어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특히 시댁의 경우 3남매, 시부모, 그리고 제 남편과 나까지 합쳐서 7명이었으니 말이죠. 그 자리는 우리 부부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 시댁 식구들이 예약한 식당으로 완벽하게 모여서 저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말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좋은 자리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우리 자랑스러운 남편에게 좋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시댁 식구들은 물론 놀라며 진짜? 축하해 라고 말했어요. 우리 그이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자 누나가 우리 그이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대기업이 아니라도 그이는 엄청 벌어. 어머니는 앞으로도 우리 그이를 잘 챙겨주세요. 여태껏 그이와 저희를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 식구들이 조용하게 농담해주고 저와 남편에게 느끼게 하는 은근한 경고의 느낌이었어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우 빈틈없이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나 봅니다. 제가 말을 마치고 난 뒤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한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남자가 마치 어떻게든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말했었죠. 그들의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저의 아버지는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미 나눈 상태였습니다. 분위기를 더 어색하게 만들지 말라는 취지로 식사를 이어나갔죠. 남편은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고 솔직하게 말한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하던 대로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이러한 우리 부부의 태도에 시댁 식구들은 어딘가 떨떠름하고 곱등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아마 속으로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은 대기업 사장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식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을 때 동서가 큰 목소리로 그러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기업 사장이라고 해도 이것은 너무하지 않을까? 우리 아버님은 정말로 진급했고 이제 과장인가 아닌가? 전에 대리였는데 우리 나이 어떻게 되는데 만년 과장이라니 말이다. 동서의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각자 웃음을 찾아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남편을 깎아내리기 위한 움직임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동서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나서 그만 동서의 뺨을 세게 내리치고 말았어요. 내가 뭔데 우리 남편이 잘났네. 만에 입을 때 우리 남편이 잘 나가는 게 그렇게 웃을 일이냐? 어머, 지금 내가 나를 쳤어. 그래, 이제 보니 탁 나이스 친에게 딱 그간 내가 수준이 안 맞아서 말도 섞기 싫었는데 이 기회에 나도 할 말 하자. 너랑 아주버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러는데? 동서, 정말 능력도 없나 봐. 그 잘난 능력으로 추리 한번 해보라고 어때?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지. 우리 남편, 너네 회사 사장으로 발령받은 거야? 즉, 내 남편이네 목숨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너 지금 대기업 안 다니고 있잖아. 제 폭탄 발언에 깜짝 놀란 것은 동서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시댁 식구 모두가 놀란 눈으로 동서를 바라봤죠. 그러자 동서는 눈을 부라리며 제게 소리치더군요. 너 뚫린 님이라고 단 줄 알아?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내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긴 뭘 그만뒀다고. 거짓말은 내가 하고 있겠지. 동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있던 사실이 바뀌나? 그리고 호칭 똑바로 해. 내가 당신 형님인 거 벌써 잊었어. 애 사실. 동서는 이미 대기업에서 잘린 지 오래였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일을 구한 게 바로 제 남편이 이번에 발령받은 회사였고 그마저도 이전에 임원이었던 경력을 잘 일나는 그가 과장 자리에 앉아 내 말을 듣자마자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나의 새로운 직장 동료가 되어줄 변해버린 남편인 것 같았다. 모두가 조용히 그의 질문적인 태도에 집중하자 그는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전화를 더 긴장하며 끊었고 그 정적은 마치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행동에 모두가 말을 시작하자 나도 속았다는 말을 꺼냈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길 수 있냐며 당장 모든 것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전화기만 쳐다보았다. 우리 부부가 아닌 시댁 식구들이 분노했다. 동서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내 전공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종종 동창회를 개최하는데 이런 식으로 동서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요즘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중 한 명은 이전 회사 동료이자 현재 부하 직원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 위에 있는 임원은 얼마나 무능력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지 못할 정도로 히스테리를 참고 일을 해야 했어요. 팀장이 말하길 우리는 힘들게 일해도 공로는 잡아서 노릇만 해야 하는데 그 임원은 계속 노는 것만 같았어요. 비밀인데 팀장이 그 임원을 고발해서 잘리게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임원의 이름이 주하영이라고 듣자마자 놀라서 말이에요. 세상이 정말 좁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은 내 동생의 이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로 들었지만 동창회에서 나온 일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주하영 임원이라니 회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나는 매일 같이 노는 사람을 보고 능력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를 훔치고 다니면 원한이 얼마나 컸을 것인지 상상해봤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심지어 취창업을 준비했던 것 같았는데 좋은 회사는 다 놓쳐버리고 자회사의 가장자리에 간다는 소문까지 듣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난이 속 안이 후련해졌다. 동서는 자신이 했던 말과는 정반대로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가 지금 있는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신기할 정도로 떨어진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런 동서의 상황을 알게 되자 처음에는 아내와 나는 동서의 비밀을 숨기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속마음을 말해버린 결과 동서는 전화를 걸어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동서의 얼굴은 창백해져서 이해할 수 없다고만 반복했다. 결국 동서는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끝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재수 씨, 이제 우리도 자회전 구경할 시간이다. 함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다. 잘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일할 건지 내 돈이 크게 뜨면 제대로 살펴볼 것이니 그렇게 하세요. 저와 남편은 동지를 보며 미소를 짓고 그 자리를 먼저 떠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동서가 갑자기 뛰어와서 남편의 바지를 잡으며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이번에 들어가거나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제발 이렇게 하는 것 좀 봐주세요. 내가 전부 잘못했고 나는 정말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달라고 해주세요. 전 재수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제대로 일해야 하는데 능력 없는 사람들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나 거친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요. 사장님이 되기 위해 노력할 테니 좀 시간을 주세요. 내 모든 이력을 봤는데도 재수 씨가 내 능력치보다 낫지 않았던가 봐요. 앞으로가 참 기대되네요. 동서를 용서하지 않는 남편 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부는 남편이 말한 대로 몰래 자리를 떠날 생각이었어요. 내그 왔죠. 그 후로는 남편과 대화가 좋았던 지인으로부터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이 모여 동서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때 시댁이 동서에게 일어난 일을 털어놓으라 압박을 가해 울게 만들었대요. 시댁은 작은 연인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그때 그 후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너무 가까웠어요. 꼭 그 사람이 능력이 좋고 경력도 좋은 여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은 큰형이 어디도 못하는 것 같고 대학도 시골에 저급한 학교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부모님도 큰형과 작은형을 비교하면서 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은 뭘 어떻게 했는지 동서가 사실을 말하는 건지 울고만 있었어요. 작은형 방에서 소리가 들린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자기도 속일 생각을 하냐고 말했대요. 이혼을 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그로 인해 동서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깨닫고 이혼을 고려했다고 해요. 그 이후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둘은 이혼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관계가 이전만큼 좋진 않지만요. 그런 동서와 달리 나는 지금 남편이 잘 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뱃속에 아이가 생길 것 같아요. 여전히 시댁 가족의 관심 속에서요. 남편의 연봉을 알게 된 우리 시어머니는 이전과 달리 남편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도 똑같이 남편을 존중해주고 있어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점에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떡하죠? 남편이라는 가족인이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부부의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지만 만족하고 있고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일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쌓아온 경력을 잃고 싶지 않아 최대한 회사에 버티려고 합니다. 얼마나 일을 못하면 진짜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이 퍼질 것 같고 면담에서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아예 프로젝트 한 번 제대로 못하면서 망치고 대기업 위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일을 못해서 승진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연차는 많은데 내가 승진 대상자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그래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고민이네. 나를 고용한 사람이 누군데 내가 인사팀에 막 쏘게 되니까 정말 근육통이야. 당신의 온화한 성격에 그래서 인사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어. 그래도 회사에서는 너무 화를 내지 말고 그랬던 사람을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해봐.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동서인데 남편은 그 상황을 마주하며 동서의 능력 부족을 논해요. 그러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돼.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조금씩 말했어. 어느 날 작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우리의 청남이 앞으로 나와서 물어보라고 해. 네가 이렇게 능력이 없다면 내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학벌이 좋으면 뭐해.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냥 이런 분야엔 맞지 않는 건가 봐. 재수 씨,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프로젝트만 잘 끝내주길 바래. 지난번처럼 서류를 잘못 가져오지 말고. 남편도 많이 쌓이는 것을 토로하면서 동서를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고. 그런 동서를 보며 속이 푸푸텅 비는 것 같았어. 과거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새발에 피었던 일이기에 참 부끄럽구나.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지나치게 행복이 성과 관련이라고만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내 자식에게는 그런 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도 많은 생각에 잠길 것 같아요. 청자 여러분도 가끔씩 자녀에 대해 너무 자신의 입장만 고집했는지 돌이켜보는 기회를 가지길 바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